우리나라는 온대기후 지역에서 점점 열대기후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2030년에는 1도, 2050년에는 2도가 상승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 자동차의 매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세계 각국은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주자,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질주가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시원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전기 자동차.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얘기지만 지금은 도로 곳곳을 누비는 전기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은 이미 많다. 한 예로 서울시는 전기 택시를 60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2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땅콩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의 전기버스는 도시적이면서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1년 세계 최초로 노선버스로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9종류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승용차는 6종류, 화물차는 1종류, 그리고 버스는 2종류로 보급 대수는 총 5,700여 대이다. 이 중 1,300대는 서울시에 보급되었고 제주도는 전국 점유율 40%에 해당되는 2,300대의 전기차를 받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민간 보급을 시작한 제주도는 올해 4천여 대를 추가 보급받으며 7,000대에 가까운 전기 자동차가 제주도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 늘어난 전기차 양만큼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정비 방법 등 다양한 인프라 조건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주도는 2030년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지역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100%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용, 공공용 등 자동차 용도를 구분하여 전환 대수를 제시했는데 우선 내년까지는 도내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바꾸고 2020년까지는 40%를 그리고 2030년 탄소 없는 섬의 마지막 해에는 제주도 내 37만 7천 대 모두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전기차를 제주도는 왜 공급받게 되었으며 어떻게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된 걸까? 사실 섬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20에서 150km 주행을 하더라도 한 바퀴 돌 수도 있고요. 되게 편하다는 것이죠. 육지하고 좀 틀리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미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스템이 제주도에 집중이 되면서 충전 인프라가 많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 아마 2016년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한 8,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되고 충전 인프라가 거의 만기에 이를 정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밀접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2030년에 37만 대의 전기차로 모두 바뀌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더라도 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바꾸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 모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주도엔 최적인 전기 자동차지만 고속도로 주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충전을 자주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 한 번 충전으로 13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켤 경우 평소보다 더 자주 충전을 해줘야 한다. 기존에 타고 다녔던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에어컨을 키면은 뭐 기름의 소모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에어컨이 좀 부담스럽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전기차의 경우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그 에너지는 당연히 배터리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에어컨으로 사용되면서 운행 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배터리에 달려 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심장과도 같은 핵심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난방 효율이 가장 심각한데 에어컨을 틀면 주행 거리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모든 걸 배터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그 내연기관에서는 그 난방기구, 그 히터를 사용할 때 엔진을 운전하면서 나온 열을 많이 회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열은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활용하는 입장에서 거의 무료처럼 히터를 사용했죠. 그러나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안에 우리가 어렵게 저장해 놓았던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름보다도 겨울에 히터를 구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더욱더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겨울의 환경은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라는 제품이 그 온도가 낮을 경우에 그 에너지 저장 용량이 좀 감소하고 또 활용도가 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주행거리의 차이가 많이 나죠. 온도에 민감하고 가격도 비싼 배터리. 안전적이면서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는 크게 셀, 모듈, 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단위로 여러 개의 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프레임에 넣은 것이 모듈이고, 모듈을 여러 개 모아서 냉각 시스템과 각종 보호 시스템을 넣어 완성한 배터리 시스템이 바로 팩이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전기 자동차 내부에 부착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는 최고 수준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L사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 세계 1위 기업으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10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1위의 명성 뒤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는 배터리의 셀만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한 개를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각각의 자동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터리 팩, 그러니까 대용량의 배터리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그 냉각이라든가 배터리 간의 어떤 건강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차량용 배터리 팩을 만드는 부분은 다소 뒤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그 배터리 팩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성장해서, 그러니까 전문 자회사를 둔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에게 더 공급하게 되면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다. 이것은 양극과 음극, 전해액,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극은 리튬이온 소스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전해액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양극과 음극의 접촉은 분리막이 막아준다. 이렇게 구성된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 방전이 반복되는 2차 전지 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주행거리 역시 가장 긴 편이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로 적합한 것이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실.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배터리는 무엇보다도 크기와 부피,
무게는 줄이고 저장 가능한 전류의 용량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실험 장치 안에는 현재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는 각각의 셀들을 직병렬로 다량의 그 배터리 셀들을 연결해서 대용량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실험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배터리 셀만을 그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간단한 그 내원 장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셀을 집어넣고요. 특정 온도를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를 주행할 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 변화 실험이다. 낮은 온도에 민감한 만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 연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는 기온이 영하로 낮아지면 성능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배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활용되게 될 것이다. 실제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류를 다량으로 끌어냈을 때 또는 소량으로 끌어냈을 때 배터리의 그 건강 상태라든가 또는 그 배터리에서 방전량에 따라서 현재 그 SOC가 현재 에너지 잔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며서 꾸준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1991년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15년 기준 212억 달러에서 2020년 630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휴대전화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흥 시장들이 등장함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 봤을 땐 2018년을 시작으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 리튬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을 찾았다. 리튬은 연하고 빛나는 금속으로 합금이나 리튬 화합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 다른 광물에 비해 추출이 어려운 리튬은 2009년까지만 해도 그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없었을 정도로 추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리튬을 배터리 원료로 쓰는 이유가 있다. 리튬은 이제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중량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가 있고 또한 리튬은 전이가 환원 전이가 금속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포텐셜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일까?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리튬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은 리튬 자원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게 되고 2050년에는 수요량이 공급량의 2배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리튬은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은 리튬을 대신할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은 한 100마일, 일반적으로 한 160km 달리는 차를 한 목표는 한 480km까지, 한 400-500km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해야 될 역할이고, 다음에는 이제 그보다 리튬 이온 전지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전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리튬 에어 전지나 리튬 셀파 전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차세대 리튬 이온 전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에너지 용량을 확보한 고성능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금속이 아닌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는 리튬 에어 전지인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리튬 공기 전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합성한 탄소 물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인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코인셀을 만든 후에 테스트를 하여 이제 물질이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리튬 에어 전지의 개발은 한 번의 충전으로
서울 부산 왕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밀도가 한 10배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은 아마 뭐 상업화됐을 경우는 한 3배 내지 5배 정도 에너지 밀도가 이제 증대될 거고, 전기 자동차로 썼을 경우에는 주행 거리를 한 뭐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전지 대비해서 3배 내지 5배 정도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리튬 에어 전지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 이제 싸다는 겁니다. 리튬 에어 전지의 양극 소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차세대 전지 시스템이다. 하지만 아직은 기초 연구 단계이며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기차. 친환경적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기차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단점에 비해 수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무공해 친환경성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행할 때는 내연기관차와 같이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또 소음이 전혀 없다는 거, 정숙성에 대한 것들은 다른 것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다는 부분들, 또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부분들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솔린 대비해서 이 전기 충전 시간인 전기비가 5분의 1에서 한 8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부담감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일단 지자체나 정부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한 무공해 자동차라는 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다른 내연기관차라든지 다른 차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가는 자동차다.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모터를 움직이는 방식인데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하지만 내연 기관차는 전기 자동차와 다르다.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고 주행 시 배기구를 통해 내연이 배출되는데 이는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달리 전기차는 내연을 배출하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내연 기관차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화석연료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을 때 이거를 이 엔진 속에 집어넣어서 터트려야 됩니다.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또 직각 에너지, 회전 에너지, 기계 에너지죠. 이게 다시 이제 이 엔진 변속기를 통해서 각종 기계 장치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에너지 낭비가 큽니다. 변환이 많고 각종 기계 장치를 통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두 자리 숫자도 아닌 한 자리인 9%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요,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에 들어가 있고 이 에너지를 직접 모터를 돌려주고요. 모터가 바로 바퀴로 들어갑니다. 전기 에너지가 모터가 돌려주고 바로 바퀴로 전달되니까 중간에 낭비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20%, 30%가 넘어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낼 때 에너지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는 차량 부품 수도 확연히 다르다. 내연 기관차는 3만 개가 필요한 반면 전기 자동차는 그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3,000개 수준인 것이다. 수만 개 부품 중에는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품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환이나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도 있다. 이런 소모품이 적다는 것 역시 전기 자동차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전기 자동차 자체는 냉각수라든지 엔진 오일 자체를 쓰질 않아요. 또 이 브레이크 오일도 실제로 브레이크 유압 장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오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극히 필요한 거의 반영구적인 거 빼놓고는 교환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 또 내구성 측면에 상당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의 장점은 무수히 많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대기를 오염시킬 만한 물질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실제로 내연기관차 한 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한 해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3톤이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소나무를 450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용한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 통신기지국에서 전파를 전송하거나 가던 정전에서도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바로 그것이다. 최대로 전력이 필요한 때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는 발전한 전기를 그냥 다 버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버리는 대신에 그 배터리에다 중간중간에 있는 큰 배터리 센터에다가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냈을 수 있는 ESS 시스템이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어요. 네,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성능의 신뢰성,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건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걸 수거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에서 전기를 얻는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통해서도 전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어떨까? 엄밀히 따지면 전기 자동차 역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럼 내연 기관차처럼 주행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된다. 석탄이나 석유를 써서 발전을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CO2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모아서 CO2를 포집한다고 하는데 그 CO2를 잘 모아서 다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를 미치지 않는 다른 그 화학물질을 변환시키는 기술에 대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지역에서 발생되는 CO2는 잘 포집해서 미래에 재처리가 가능한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연기관 쪽에서 자동차에서 계속 연료를 태우면서 CO2를 발생시킨다면 그래서 뭐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어떤 그런 해법이 발견됐을 때, CO2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됐을 때에도 우리 그거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CO2가 발생되고 그거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남겨놓아야 되고요. 환경을 보호하고 편의성까지 갖춘 전기 자동차. 과연 전기 자동차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놀랍게도 내연 기관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한다. 영국의 발명가 토마스 파커가 1884년에 만든 최초의 전기차는 연료 자동차를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마차를 연상시키는 외관은 지금의 전기차와는 사뭇 다른 디자인이다. 당시의 전기차는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는 간편 운전 조작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정유 회사를 만들었고 전기차 회사들을 모조리 다 사들였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전기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192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대량의 원유가 발견되자 석유값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버리고 휘발유차를 선택하게 된다. 전기 자동차는 역사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150년 이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사용이 됐었는데 그만큼 속도도 느리고요. 또 배터리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었죠. 그러나 일부분 사용되다가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또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태된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세기 말 전기자동차는 사람들의 이목을 다시 끌게 된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적은 차량을 선호하는 운전자가 늘어났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무공해 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는 전기 자동차 EV1을 개발하게 된다.
EV1의 성능은 의외로 놀라웠다. 한 번 충전으로 항속거리가 200km가 넘었고 최고 시속도 150km가 넘었다. EV1을 통해 100년 전 전기차가 갖고 있던 기술적 한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2015년 세계 전기차 보급 현황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66만 5천여 대로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0.08%를 차지한다. 누적 등록 대수를 보면 미국이 1위, 이어 일본과 중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4년간 7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많을 정도로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독려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이 미풍으로 지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주류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전기차의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졌다. 그만큼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주류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이 거의 확실시 돼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전기 자동차 수요를 살펴보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1,183대로 전년 대비 65.5%가 증가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엔사에서 내놓은 전기차는 자체 파란색을 적용해 친환경 차임을 드러냈고 국내엔 2014년 제주도에 처음 소개되었다. 드라이빙 머신이라 불리는 독일의 비사는 2007년부터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였고 계속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킨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 미래는 전기차라고 하는 독일의 M사는 여러 종류의 시리즈 전기차를 출시하며 2018년도엔 4개의 차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고성능의 전기차를 앞다투어 생산을 시작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장 진입이 다소 늦은 편이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했고 이후 시 지자체를 통해 보급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또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력의 핵심인 셀 제조 기술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전기차 대중화는 먼 이야기인데 이는 10명 중 7명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 선택한 충전 시간과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게 충전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용 주차구역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일반 차량들이 그 전기차 충전 그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관리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급속 충전 시설은 337대로 보급된 전기차 5,700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충전 한 번만으로는 서울에서 대전까지도 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도시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충전 거리 역시 최대 40km를 단축시킬 방침이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까지 주행이 가능해진다.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이제 80km 이내로 맞췄고요. 그리고 잘 사용하진 않지만 뭐 중부고속도로 아니면은 뭐 저기 88 올림픽고속도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한 5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총 8, 90개 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속도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0월 정도가 되면은 전국 고속도로의 충전소 간 간격이 한 80km, 70km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고속도로로 전국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용량이 급격히 준 공중전화 부스가 전기차 충전소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를 충전소로 활용하면 충전소 부지 고민과 설치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전소 확대만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충전소를 찾아가야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자동차 연구만 25년 해온 조성규 소장은 11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역시 스마트폰처럼 자유롭게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이동형 충전 시스템이다.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해놓고 그걸 결제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는데요. 그 고정형 충전기가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전기자동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콘센트 베이스로 충전을 하고 그 요금에 대한 결제 처리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다가 지금과 같은 이동형 충전 결제 장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동형 충전 결제 장치 방식은 간단하다. 이동형 충전기 단말기를 꺼내 벽에 붙은 콘센트에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된다. 충전 인프라의 필요성은 다양한 충전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 전기차가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뭐 세금 같은 거는 기재부, 행자부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관계 부처가 많은 협력을 해야 되는 분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정의 성과를 올린 부분은 지난해 이제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경차 전용 구역, 일반 주차장에 경차 전용 구역을 몇 % 이상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친환경차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 경차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도 이제 주차장에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작년에 통과를 시켰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그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기 설치까지 의무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충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전기 배선까지 의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주택에는 충전기까지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육안으로 내연 기관차와 구분이 어렵다. 때문에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매번 등록증을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으로 공용 주차장 이용료와 혼잡 구간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도 있다. 신규 공동주택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처럼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녹색 건축 인증 가점을 받게 된다. 차만 잘 만들어서 소비자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습관, 관습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 국민들이 이걸 사용할 때 긍정적인 인식도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차의 경제성 논리, 효율이나 이 연비라든지 또는 친환경 이런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의 관련된 인프라, 또 제도나 법적인 기반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지만 그 자동차를 편하게 보편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조건이 하나라도 미비되어 있으면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차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지금의 차량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전기차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엔진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서 소음에 대한 피해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내연 기관차의 선두 자리는 독일과 일본이 지키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아직 세계 1위는 없다. 먼저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곳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를 예상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동차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 계획하여 안전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친화형 자동차다. 최근 10년에서 20년간의 기술 발전은 혁신이라 불러도 될 만큼 진보하고 있는데 이는 구글이 무인차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기술은 인지 기술이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도로의 주행 상황을 더하여 운전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하게 된다.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지능형 제어와 운행 장치인데 지능형 순항 제어는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 또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차내 통신 기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술들을 갖춘 자율주행 자동차를 IT 업계인 구글이 개발에 나섰다. 구글은 2017년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9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전기차를 베이스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총 321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율주행 시험을 실시해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연구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면서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결국은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카 개념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나 또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또 카메라 기능 여기에는 모두 다 전기에너지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따라서 시스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우리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과 법규 개선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전기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미 충전을 완료하고 전력 질주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로 여는 미래 도시는 얼마 남지 않았다.